안녕하세요. 따뜻한 감동이 함께하는 공간 파리의 책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눈부신 현대의학 기술의 발달로 인해 바야흐로 우리는 100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국가들도 생물학적인 기대 수명과 건강 수명과의 차이 때문에 이를 극복하고자 다양한 연구와 방법들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신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특히 정신적으로 건강한 노년기를 보내려면 중년기 이후 어떤 방식으로 삶에 접근해야 할지 그 방법들에 대한 조언이 담겨 있는 책을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책 제목은 100살까지 유쾌하게 나이 드는 법, 메이븐 출판사 도서입니다. 먼저 이 책의 저자인 이근우 선생님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이근우 선생님은 이화여자대학교 교수이자 정신과 전문의로 50년간 15만 명의 환자들을 돌보고 학생들을 가르치셨는데요. 특히 국내 최초로 폐쇄적인 정신병동을 개방병동으로 바꾸었고, 정신질환 치료법으로 사이코드라마를 도입하는 등 우리나라 정신의학 발전에 크게 기여한 바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노학자의 나이 듦에 대한 철학적인 통찰이 담긴 책으로 인생 전반에 관한 40가지의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노학자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대한 부질없는 후회나 피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에 사로잡히지 말고 지금 여기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을 적극적으로 마음껏 찾아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인생의 슬픔은 작은 기쁨으로 인해 회복되며 사소한 기쁨을 잃지 않는 한 절대 인생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덧붙이며 이것이 바로 마지막까지 유쾌하게 살아야 하는 진짜 이유라고 강조합니다. 이 시대의 진정한 어른이시고 인생 대선배님이시자 50년간 정신분석의로 활동해 오셨던 노학자가 들려주는 이야기에 마음을 다해 귀 기울여 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 책에는 다양한 삶의 범주에서 펼쳐지는 하나같이 주옥 같은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제가 고르고 골라서 오늘 몇 가지만 추려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작가의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궁금하시면 직접 책을 읽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보다 완성도 있는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첫 번째 이야기. 끝까지 살아봐야 그 뜻을 알 수 있는 것들. 시련에 대하여. 자네가 하는 말은 다 옳은데. 젊은 시절 장인어른은 내게 자주 이렇게 말씀하셨다. 젊었을 때 나는 사고가 명쾌했다. 선과 악, 옳고 그름, 좋고 싫음이 분명했다. 그래서 잘못된 일에는 크게 분노하고 바로잡으려고 싸웠다. 매사 자기 주장이 강했다. 이런 사위가 걱정스러웠는지 장인어른 개운치 않게 뒷말을 흐렸다. 아마 장인어른은 아셨을 것이다. 세상의 이치를 말해준들 아직은 못 알아들을 피 끓는 청년이라는 것을. 세월이 흐르고 경험이 쌓이면서 나도 장인어른이 말 뒤에 숨은 속뜻을 점차 알게 되었다. 세상에 절대 선과 절대 악이 없으며 선한 속에 악함이, 악함 뒤에 일말의 선함이 공존한다. 좋은 의도로 시작한 일이 나쁜 결과로 끝나기도 하고 나쁜 일이 전화위복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렇듯 모든 일엔 양면성이 존재하고 사건의 결말은 마지막에 이르러서야 알 수 있다. 내 인생엔 많은 위기가 있었다. 그러나 그것이 진짜 위기였을까? 돌이켜보면 위기의 순간에는 언제나 다른 문이 열렸다. 아니, 위기 상황을 어떻게든 버텨보려는 몸부림이 예상치도 않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줬다. 당시에는 막다른 골목인 줄만 알았는데 거기에 삿길이 있었다. 사실 죽음 외에 막다른 골목이 어디 있겠는가. 인생은 끝까지 살아봐야만 알 수 있다. 원래 시와 미술을 좋아했던 나는 자연히 미술대학 진학을 꿈꿨다. 그러나 자주 병으로 앓아눕는 어머니를 지켜보면서 의사가 되어야겠다고 마음을 굳혔다. 그런데 막상 의과대학에 들어가 보니
의학 공부가 나에겐 너무 어려웠다. 공부량이 방대한 데다 문학소년이었던 내가 해부학, 생리학, 병리학 등을 공부하려니 도통 관심이 안 생겼다. 게다가 어머니의 과잉보호 속에서 자라느라 억압되었던 에너지가 대학에 들어가서 폭발했다. 분노와 반발심이 극에 달했다. 자리에 앉아서 공부하기가 힘들었다. 나는 이 에너지를 산악회를 만들어 활동하면서 풀었다. 며칠에 걸쳐 지리산을 등반하고 책에서 본 아이젠을 만들고 싶어서 대장간을 찾아가고 설산에 갇혀 사흘을 버티기도 했다. 그런데 이때 시작한 등산이 내 평생에 걸친 취미가 되었다. 의대 부적응이라는 위기가 산이라는 친구를 소개해 준 셈이다. 차차 의과대학에 적응해 나갔고 레지던트가 되어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4.19 시위의 주동자로 지목되어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다. 억울했다. 대학 시절에 벌인 일에 몇 년이 지나서 유죄 판결을 내리다니. 이제 막 결혼도 했고 전문의가 되면 병원도 개원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교도소라니.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출소하니 앞길이 더 막막했다. 전과자라는 딱지가 붙어 유학길도 막혔고 취직 자리도 없었다. 나는 고민 끝에 일면식도 없던 국립정신병원장에게 편지를 썼다. 당시 국립정신병원은 의사들이 기피하던 곳이어서 나를 위한 자리가 하나쯤은 있을지도 몰랐다. 뜻밖에도 원장은 나를 받아주었다. 참 감사한 일이었다. 나에게 국립정신병원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막다른 골목에서 찾은 유일하게 열린 문이었을 뿐이다. 그런데 나는 그곳에서 의사로서 크게 성장했다. 나라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전국의 유명한 의사들을 직접 만나 배웠고 풍부한 임상 경험을 쌓았다. 만약 대학병원에 있었다면 한두 명의 스승 밑에서 비교적 증상이 비슷한 환자들만 돌봤을 것이다. 오히려 나라에서 하는 병원에서 일했기에 다양한 의사와 환자를 만나며 폭넓게 경험을 쌓았다. 전과라는 위기가 의사로서의 삶에 일면 전화위복으로 작용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다. 이제 인생이 순탄하게 흘러가나 했다. 그런데 갑자기 군대에 오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4.19 혁명이 역사적으로 재평가되면서 관련자들이 모두 사면되었다. 전과자라는 딱지가 떨어져서 무엇이든 마음껏 해볼 수 있게 되자 이제는 사면되었으니 군대의 의무를 이행하라는 통지가 날아왔다. 당신은 국립정신병원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개원을 고민할 때였다. 결국 모든 꿈을 3년 넘게 미룰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또다시 난관에 봉착한 것이다. 군대를 제대한 후에 다시 원점에 섰다. 개원하자니 돈이 없었고 국립정신병원에 복직하자니 뭔가 허전했다. 나는 진로와 관련된 조언도 들을 겸 정신과 의사 선배들을 찾아다니며 제대 인사를 드렸다. 당시만 해도 한국의 정신과 의사의 수가 많지 않아 직접 뵙기가 가능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과장님께서 앞으로 무엇을 하고 싶으냐고 물었다. 나는 처음으로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사실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싶은데 불가능할 것 같아 개원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는 어릴 때부터 탐구심이 강하다는 평가를 자주 들었다. 스스로 보기에도 하나를 고민하면 끝까지 파고드는 성향이 강했다. 따라서 각종 일이 파도처럼 밀려와 재빠른 해결 능력이 필요한 거대한 병원 조직보다는 골똘히 궁리하는 시간과 공간을 허락하는 학교에 머무를 때 더 즐겁고 편안했다. 하지만 감옥에 갔다 오면서 레지던트 이후 대학에 남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기에 교수가 되기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뜻밖에도 과장님은 며칠 후 나에게 전화를 걸어 전임 강사를 해보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 예기치 않게 새로운 길이 열린 순간이었다. 그 후로 3년간 학생들을 가르치며 치열하게 공부했다. 국립정신병원에서 풍부한 임상을 쌓았다면 연세대에서 학문적인 실력을 갈고 닦았다. 그 후 이화여대로 자리를 옮겨 평생 가르치는 삶을 살게 되었다. 내 인생은 그다지 계획대로 풀리지 않았다. 무엇을 제대로 해볼라 치면 의지를 꺾는 장애물이 나타났다.
한때는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나 하는 억울함도 느꼈다. 하지만 주저앉아 전부 포기할 게 아니라면 몸부림이라도 쳐야 했다. 그런데 그런 몸부림이 예상치도 않게 다른 길을 열어줬다. 내 시야에 들어오지도 않았던 전혀 새로운 차원을 열어주었다. 인생을 안다고 함부로 판단해서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가 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끝에 다 다른 것 같아도 절대로 끝이 아니다. 어떻게든 해보겠다는 심정으로 버티면 눈에 보이지 않던 가능성이 열린다. 그래서 인생은 끝까지 살아봐야 한다. 내가 어느 만큼의 세상을 경험하다 갈지는 아무도 모른다. 지금까지 85년을 살았지만 나는 세상을 다 안다고 느끼지 않는다. 어릴 때 내 고향은 전쟁터였다. 늙기 전에 전쟁터에서 죽지는 않을까 불안했다. 대학생 때는 민주적인 세상을 꿈꾸었다. 그러나 정부의 폭정을 바라보며 과연 그런 세상이 올까 암울했다. 중년이 되어서는 돈만 쫓는 삶의 회의를 느꼈다. 하지만 경제 부흥이 제1목표라는 우리나라에서 성찰하는 삶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를 보라. 모두가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세계인과 소통하고 워라밸을 외치며 나답게 살고 싶은 게 꿈이라고들 한다. 이런 세상이 올 줄을 85년 전에 내가 어떻게 예측했겠는가. 도가에 이런 말이 있다. 내가 도에 이르렀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 나락이다. 무엇이든 다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사고에 사로잡혀 다른 가능성을 보지 못한다. 자기만의 세상에 발목을 잡힌다. 그러므로 당신 앞의 현실을 전부라고 판단하지 말라. 아직은 끝이 아니라고 믿고 어떻게든 살아가고자 애쓰면 마법처럼 막다른 골목에서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이것이 85해를 살아본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삶의 진리다. 인생 후배들에게 전하는 3가지 당부. 몇 년 전에 정년 퇴임을 맞은 제자 한 명이 찾아왔다. 남들보다 유별나게 정년아리를 겪는 사람이 있는데 그 제자가 그런 듯했다. 노년기에 연착륙하기에 충분한 조건들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하다고 했다. 몸도 불편하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대인관계에서 적절성도 떨어지고 어디에서도 위로받을 곳이 없다는 것이다. 인생이란 다 그렇게 나이 들어가는 거다라고 조언했더니 더 불안해했다. 어떤 위로가 그에게 합당할까? 사실 나이가 들면 잃는 게 참 많다. 우선 몸이 옛날 같지 않다. 늙는다는 것 자체를 병리 현상으로 보는 학자도 많다. 몸이 온전하지 못해 힘이 들고 정신도 분별력을 점차 잃어간다. 그러니 나이 들어 좋은 일이 얼마나 있을까? 이런 악조건 속에서 그나마 어느 정도 운신이 가능한 노년을 보낼 수 있다면 축복이라 할 만하다. 나는 그가 남들보다 많은 것을 갖고 있다고 일깨워 보았다. 그동안 연구도 많이 했고 후학들도 잘 가르쳐 놓았으며 알뜰하게 저축한 자산도 있고 연금도 나오니 그는 노후 준비가 매우 훌륭한 편에 속했다. 게다가 퇴임 후 이곳저곳에서 강의하며 소일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그는 지난날을 생각하면 헛되게 살아온 것 같고 미래를 떠올리면 암담하기만 하단다. 그가 엄살을 피우는 것은 아니었다. 그때 좀 더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은 누구에게나 있다. 또 나이가 들면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에서 불안이 엄습한다. 그러나 나이 들면 누구도 비켜갈 수 없기에 불안에만 사로잡히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앞으로 노인의 반열에 오르게 될 후배들을 위해 경험을 토대로 나름의 몇 가지 훈수를 적어보았다. 첫째, 노인이 된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마음을 갖추라. 선생님, 젊어 보이십니다. 이런 말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 아무리 젊어 보여봤자 먹는 나이가 어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젊어 보인다는 게 젊다는 뜻은 아니다. 그런데도 스스로 젊다고 우긴다면 그만큼 어리석은 짓이 없다. 노인이 가진 조건이란 유리한 것이 별로 없다. 둘러보면 우울한 일, 슬픈 일이 더 많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마음으로 살펴보면
전부 나쁜 조건만 있는 것은 아니다. 몸도 불편하고 마음도 불편하지만 그래도 소위를 할 구석은 어디엔가 있다. 지금까지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뿐 분명 할 수 있는 일이 숨어 있다. 지금의 나는 지난 과거의 결과물이다. 누구에게나 과거에 축적한 지식과 경험이 있기 마련이다. 이게 바로 숨어있는 재간이다. 만약 재간을 못 찾겠다면 그것은 쌓아온 결과물을 과소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크든 적든 내 삶의 결과물은 참 소중한 것이다. 일생을 투자해서 일군 결과를 자신이 과소평가한다면 남들도 그 가치를 소중하게 보지 않을 게 분명하다. 자신의 나이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 틈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재간이 있는지 살펴보기를 권한다. 틀림없이 자기만의 것이 존재한다. 둘째, 서두르지 말고 야금야금 실천해보라. 숨어있는 재간을 찾았다면 실천으로 옮겨야 한다. 알았다고만 하고 실천이 없다면 머리만 복잡해질 뿐이다. 세월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초조해하지 말라. 마음만 급할 뿐 몸이 따라주지 못한다. 그러니 조급함은 내려놓고 과정을 즐겨보자. 즐겁지 않은 것이 없을 것이다. 나이가 들면 결과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과정을 즐길 줄 알아야 한다. 젊어서 처절하게 경쟁하면서 살아왔다면 그 가치를 보상받아야 한다. 그 보상이 다름 아닌 야금야금 하는 과정의 즐거움이다. 야금야금은 여유로운 마음에서 비롯된다. 야금야금 행동한다는 것은 마치 가랑비에 옷이 젖는 것과 같다. 여유롭게 과정을 즐기겠다고 마음먹으면 급할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점차 눈에 띈다. 새로운 발견이 늘어날수록 즐거움이 커지고 즐거움은 꾸준함으로 이어진다. 셋째, 내가 거둔 곡식을 남과 비교하지 말라. 장 프랑스와 밀레의 만종은 일과를 끝낸 농부 부부가 경건하게 감사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그린 그림이다. 나는 이 그림이야말로 노년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 아닐까 싶다. 1년 동안 정성 들여 가꾼 곡식을 수확하면서 지금 이 순간을 온전하게 받아들이는 태도. 곡식이 풍족하든 모자라든 내 노고의 결과로 받아들이면서 기도하는 모습. 나이가 들면 지나온 삶을 그 자체로 온전히 받아들이고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 노년기의 평온과 만족감은 과거를 얼마나 수용하느냐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얼마 남지 않은 삶을 과거에 대한 집착과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흘려보낸다면 얼마나 무의미한가. 몸에 좀 더 걸음을 주었더라면 추수가 얼마 안 되었네. 다른 사람들은 훨씬 수확량이 많던데 하는 생각을 멈추고 지금 가진 곡식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꿈꿔보길 바란다. 나이 들어 가장 좋은 일을 꼽으라면 단연 책임과 의무로부터의 해방이다. 우리는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 먹고 살기 위해, 더 잘 살기 위해 앞만 보며 허겁지겁 달려오지 않았던가. 결과와 속도만 강조하는 세상에서 살아남느라 나와 주변을 돌아볼 여유도 제대로 누리지 못했다. 나이 들어 찾아오는 우울감의 원인 중에는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해보지 못했다는 자책감도 크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라도 진정 자유로운 자신을 꿈꿔보는 것도 가치 있는 일이다. 내가 나답게 살 때 가장 빛나는 나의 존재감이 있다. 하루를 살아도 내 인생이다. 이런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시기가 바로 노년기이고 인생 후반전에 들어선 때부터 준비하면 더욱 좋다. 우리 생애는 과거도 중요하고 미래도 중요하다. 그러나 오늘이 없이는 아무 소용이 없다. 지금 여기에서 빛나는 행복을 찾아 설계해 보길 바란다. 당신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한창 일에 몰두해야 하는 젊은 시절에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일처럼 여겨지는 법이다. 마음이 잘 맞고 좋아하는 사람들만 곁에 두고 살면 좋으련만 먹고 살려니 싫은 사람도 만나야 하고 윗사람에게 머리도 조아려야 한다. 더욱이 나에게 청탁하려 찾아오는 사람까지 만나야 할 땐 모든 걸 내려놓고 산속에 들어가 아예 혼자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까지 했다.
그러다 은퇴를 하니 가장 좋은 점이 하기 싫은 일은 안 해도 된다는 것이었다. 좋아하는 사람과 재미있는 일에만 집중해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으니 속이 다 시원했다. 나는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면 주저하지 않고 전화를 걸었고 꼭 친분이 없어도 적임자라고 생각하면 그에게 일을 부탁했다. 내가 은퇴를 하고도 활발히 연구와 봉사를 이어갈 수 있었던 데는 내 주변에 있는 마음씨 좋은 사람들의 역할이 컸다. 그들과 함께 일을 도모하는 재미가 없었다면 내 노후는 훨씬 외롭고 쓸쓸했으리라. 하지만 이것도 체력이 어느 정도 뒷받침됐을 때나 누릴 수 있는 호사다. 80대 중반을 넘긴 지금 이제는 기력이 달리고 번거롭게 느껴져 예전만큼 사람 만나기를 즐기지 못한다. 또 만날 사람도 확연히 줄었다. 이미 많은 이가 세상을 떠났고 살아있는 이들도 건강상의 이유로 자유롭게 거동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나이 든 사람들에게는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도 흔하다. 그러다 어느 날 부고장이 날라오면 그보다 가슴 아픈 일이 없다. 2014년 겨울 어느 날 슬픈 부고장이 도착했다. 그때 나는 네팔에 있었다. 1982년 마칼로 학술원 정단의 학술 요원으로 처음 히말라야를 찾은 나는 그것을 인연 삼아 네팔 의료 봉사를 시작했다. 그 봉사가 무려 30년 넘게 이어지면서 지금까지 매년 네팔을 방문하고 있다. 그런데 2014년의 네팔 방문은 기쁜 일이 겹쳐서 더욱 특별했다. 하나는 1994년부터 의료봉사에 참여했던 3명의 학생이 봉사 20주년을 맞아 그들의 가족을 이끌고 네팔을 찾은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오랫동안 네팔을 오가며 사귀게 된 문학가, 화가, 음악가 친구들이 나를 위해 출판 기념회를 열어준 일이다. 그 연유는 내가 네팔 민주주의를 위해 평생을 헌신한 작가 다이아몬드 라나의 소설 화이트 타이거를 번역해 한국에서 출간했기 때문이다. 기쁜 일이 동시에 일어났으니 내 가슴은 어린애처럼 쿵쿵 뛰었다. 우리 내외는 아들과 소녀를 데리고 출판 기념회에 참석했다. 그런데 히말라야 산중에서도 와이파이가 팡팡 터지니 소녀는 행사 중에도 스마트폰을 손에서 떼지 못했다. 핸드폰이 없는 나는 혹시라도 급한 연락이 오지는 않았나 하는 마음에 소녀의 스마트폰을 빌려 메일을 열어보았다. 그런데 메일 목록에 전달 부음이라는 제목이 뜨는 게 아닌가. 불안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 문상을 갈 수도 없었다. 나는 귀국해서 보기로 마음을 먹고 창을 닫으려고 했는데 그만 실수로 메일이 열리고 말았다. 순간 나는 얼이 빠졌다. 친한 친구의 부고였기 때문이다. 봄이 왔건만 봄 같지 않다라는 말이 있다. 그때 내 심정이 딱 그랬다. 네팔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이 기쁘기 그지없건만 내 마음은 너무도 무거웠다. 행사가 진행 중이어서 가족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혼자서 충격을 새겨야만 했던 당시의 심정이 아직도 고스란히 느껴진다. 그 친구의 이름은 박도일이다.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만났으니 65년 넘게 이어져 온 우정이다. 그는 또래보다 조숙했고 아는 것이 많았다. 까까머리 중학생 시절 그의 주도하에 독서회가 결성되었는데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모여 앉아서 문학서적을 읽고 축음기에 LP판을 돌려가며 음악을 들었다. 그는 당시 유행했던 알베르 까뮈의 책을 좋아해 우리에게 자주 읽어주었고 어려운 교향곡도 유창하게 해설해 주었다. 내가 시와 그림을 즐기는 예술적 취향을 가지게 된 바탕에는 박도일이라는 친구의 영향이 컸다. 한 번은 도일이가 약을 먹고 자살을 시도한 일이 있었다. 그 볼을 받고 모여든 독서회 친구들 사이에서 엉뚱한 격론이 벌어졌다. 지금은 유명한 문학가가 된 한 친구가 주장했다. 자살도 도일이의 선택이라면 이를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생명의 오락가락하는 이른바 골든타임을 앞두고 벌어진 철학적 토론이라니 한창 감수성이 예민하고 지적인 동경이 충만한 중2 시절이라 그랬을 것이다. 어쨌든 나는 자의인지 타의인지는 본인에게 직접 물어봐야 아는데 그것을 알려면 일단 살리고 봐야 한다는 절충안을 제시했고 내 주장이 다수의 표를 얻어 도일이는 무사히 생명을 건졌다.
인생에 대한 성숙한 사고와 고민을 안고 살던 도일이는 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했고 세상과 자아 사이에서 끊임없이 번민하면서도 자기답게 인생길을 뚜벅뚜벅 걸어갔다. 우리는 그가 죽기 2년 전까지만 해도 거의 매주 어울려 우동을 먹으면서 옛 이야기를 늘어놓다 헤어지곤 했다. 중학교 때 외식이라면 우동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추억 삼기 위해서였다. 그러던 것이 그가 죽기 1년 전인 2013년에는 이러저러한 이유로 약속이 미뤄져 한 번도 만나지 못했다. 서로 소식은 주고받았지만 얼굴은 보지 못했다. 이렇게 영영 헤어질 줄 알았다면 어떻게 해서든 마지막으로 그의 얼굴을 보러 달려갔을 텐데. 가슴을 쳐보지만 부질없는 후회일 뿐이다. 사람이 살아있다는 건 어떤 뜻일까? 심장이 멈추고 숨이 멎으면 생물학적인 죽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그를 기억하고 추억하는 사람이 있는 한 그는 아직 정신적으로 살아있다고 보아도 되지 않을까. 도일이는 분명 죽었지만 내 기억 속에서 그는 여전히 생생히 살아있다. 그것도 섬세하고 예술에 대한 열정이 넘치는 청년의 모습으로. 내 평생 그로부터 얼마나 좋은 자극을 받고 소중한 추억을 얻었는지를 말로 다 설명하기 힘들다. 그를 친구로 둔 것이 내게는 얼마나 큰 행운이었던가. 이제는 하늘로 먼저 떠난 친구를 향해 혼잣말을 되낼 뿐이다. 자네를 만나서 내 인생이 참 행복했네. 나는 진정한 묘비명은 비석에 새기는 게 아니라고 믿는다. 죽음을 앞둔 어떤 사람들은 훗날 자신의 존재가 잊힐까봐 두려워 묘비명에 생전의 직함이나 시구, 명문장을 새기려고 한다. 하지만 그가 남기고 싶다고 하여 남겨지겠는가? 돌에 굳건히 새긴들 영원히 기억되겠는가? 우리가 세상에 남길 수 있는 진정한 흔적은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의 가슴에 남기는 좋은 기억뿐이다. 내가 죽은 후에 누군가가 나로 인해 사는 게 조금은 행복했었다고 말해준다면 그보다 값진 인생이 또 있겠는가. 오늘도 우리는 타인의 가슴에 기억을 새기며 살고 있다. 나는 당신에게 묻고 싶다. 당신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바라는가? 누군가의 행복에 기여하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을 염두에 둔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태도가 달라질 것이다. 멈춰야 할 때 멈추는 법을 알았어야 했다. 탁술 모임은 대개 하루 종일 이어지기 때문에 저녁이 되면 누구나 피곤할 법하다. 하지만 사람들은 공식 석상에서 나누지 못한 이야기를 뒤풀이 자리에서 즐기기에 나도 빠지고 싶지 않다. 나는 특별한 배려에 감사하며 좀 더 안고 싶은 마음을 전한다. 괜찮아요. 피곤하지 않은데. 잠시 후에 그는 나를 또 걱정해준다. 선생님, 피곤해 보이시는데요. 괜찮다고 우기는 나에게 이번에는 책임자 곁에 있던 다른 회원까지 나서서 거든다. 선생님, 오늘 하루 종일 고생하셔서 피곤하실 텐데 일찍 들어가 좀 쉬셔야죠. 아차 싶다. 책임자가 두 번째로 말을 건넬 때 털고 일어서야 했는데 때를 놓쳤다. 그러니까 단호한 명령이 숨은 말까지 듣게 되는 것이다. 물론 나이 들어 체력이 약해진 노학자를 위한 따뜻한 배려임은 틀림없다. 그러면서도 대선배가 오래 앉아 있으면 자리가 경직되고 불편하다는 속내이기도 하다. 나는 혼자서 피식 웃었다. 내가 젊었을 때 교수님에게 했던 행동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젊은 교수 시절 학회가 끝나면 내가 맡은 역할은 나이 많은 교수님을 얼른 집에 보내드리는 일이었다. 혈기왕성한 젊은 학자들은 언제나 뒤풀이를 기다리게 마련이다. 오랜만에 만나는 동료들, 가까운 선후배들과 격의 없이 소통하고 싶은 마음에서다. 그런데 자유로운 자리에 어른이 계시면 좀 불편하다. 딱히 뭐라고 하시지 않아도 스승 앞에서 제자들은 자연히 말과 행동을 다듬고 절제해야 하니 부담스럽다. 나는 적당한 때를 노렸다가 교수님이 조금이라도 피곤한 기색을 보이시면 재빨리 말을 꺼냈다. 선생님, 피곤하시죠? 교수님은 정말 그런가 하고 얼굴을 한번 쓰다듬어 본다. 나는 여기서 물러서지 않고 강공을 펼친다. 선생님, 택시 잡아놨는데.
자의반 타의반 교수님은 얼결에 택시를 타고 자리를 떠나곤 하셨다. 젊은이들 앞에서 입은 닫고 지갑은 열라라는 말이 있다. 어찌 보면 야속하다. 나이 든 게 큰 잘못도 아닌데 왜 자꾸 젊은이들 눈치를 봐야 한단 말인가. 하지만 내가 했던 짓을 돌이켜보면 그들의 심정도 헤아려진다. 다만 아쉬움은 남는다. 좀 더 앉아 있어도 되는데 좀 끼워주면 안 되나? 그래도 여기서 멈춰야 한다. 이제 모임의 주역은 후배들이다. 나이 들어서까지 주연 자리를 꿰차려는 것은 노욕에 불과하다. 노인의 미덕은 단연 절제에 있다. 어쩌면 후배들이 내가 하지 못한 절제를 앞서 도와주는 것이니 얼마나 고마운가. 절제는 연령을 떠나 누구에게나 고귀한 능력이지만 특히 나이 들수록 배워야 하는 삶의 기술이다. 절제는 멈춰야 할 때 멈출 줄 아는 능력이다. 그러려면 자각이 있어야 한다. 내가 누구이고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멈춰야 하는 때를 알 수 있다. 나에게는 절제를 몸속에 웃혀주신 고마운 스승이 한 분 계시다. 고등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으로 우리 반 친구들이 졸업한 뒤에는 대학으로 자리를 옮겨 그곳에서 정년 퇴임하셨다. 졸업 후 선생님을 다시 뵙게 된 계기는 고등학교 동창회였다. 나와 동창들이 중년의 나이가 되었을 때 선생님을 동창회에 모셔서 이야기를 나누자는 제안이 나왔다. 당시로선 보기 드물게 개방적이고 학생들 한 명 한 명에 관심과 애정을 쏟으시던 선생님이 그리웠다. 내가 선생님을 초빙하는 임무를 맡았다. 선생님은 몇십 년 만에 찾아온 제자를 기쁘게 맞아주셨다. 나는 선생님을 방문한 연유를 설명하고 동창회에 나오시라고 간청했다. 그런데 선생님은 이런 지하에 거절하시는 게 아닌가. 오랜만에 제자들을 보면 흥분해서 쓸데없는 이야기를 늘어놓을 게 뻔하다는 이유였다. 최근 들어 말이 많아지고 두서도 없어지고 중언부언하는 것을 스스로 느꼈다고 하셨다. 나는 물러서지 않았다. 선생님의 진취적인 사고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기에 다들 꼭 한번 뵙고 싶어 한다고 말씀드렸다. 선생님께서는 나는 더 이상 당시의 젊은 선생이 아니며 그런 이유라면 더더욱 나갈 수 없다며 극구 사양하셨다. 나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 그런 모습이 비단 선생님뿐이겠습니까? 나이 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에 설득이 되셨는지 선생님은 한 가지 조건을 걸어 모임 참석을 허락하셨다. 그 조건이란 말할 내용을 짧게 적어서 낭독할 테니 양해해달라는 것이다. 당시 중년의 나는 그렇게까지 입단 속에 열을 올리는 선생님이 의아했다. 그런데 선생님이 동창에 오셔서 글을 낭독하시자 그 이유를 대번에 이해했다. 한때 젊었던 선생과 앳된 제자들이 다시 만난 동창 모임은 매우 화기애애하게 흘러갔다. 잊혔던 기억이 새록새록 피어나니 모두 그때 그 모습으로 돌아간 듯했다.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선생님이 말씀하실 차례가 되었다. 선생님은 써온 글을 펼쳐들고 이야기를 시작하셨다. 역시 우리가 듣고 배운 선생님의 가르침대로 하나하나 진취적인 뜻이 담겨 있었다. 그런데 몇 줄 읽어 내려가다가 그만 흥분을 하셨나 보다. 속사포처럼 이야기를 토해내시는데 이야기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만 삼천포로 빠져버렸다. 줄줄이 나오는 이야기들은 전혀 조리 없이 흘러갔다. 선생님이 염려하시던 바로 그 모습이었다. 나는 선생님께 말씀을 마무리해달라고 적어서 쪽지를 드렸다. 선생님은 그 쪽지를 보시더니 말씀도 제대로 끝맺지 못하신 채 벌컥 화를 내셨다.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냐. 이러니 내가 안 나오려고 했는데 네가 조르는 바람에 이렇게 된 것이다. 좌증은 웃음바다가 되었다. 선생님의 노력은 결국 수포로 돌아갔지만 그날 보여주신 선생님의 태도는 훗날 깊은 울림으로 남았다.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절제가 강하시던 선생님은 어디로 가버리고 저러실까 하는 연민이 컸다. 하지만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으면서 그 정도의 자각과 절제도 여간에선 쉽지 않음을 깨달았다. 주변에 나이 들어 달라진 제 모습을 인정하고 나빠진 부분을 관리하려고 노력하는 이가 얼마나 되는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과 역부족인 일을 구분할 줄 아는 이가 얼마나 되는가. 오히려
나이가 감투인 양 거침없이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 아직도 이 시대의 주역인 양 목소리를 크게 높이는 이가 훨씬 많다. 그에 비하면 이곳이 내가 갈 만한 장소인가, 이 말이 내가 해도 될 만한 이야기인가를 먼저 생각한 선생님은 얼마나 지혜로우신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멈춰야 할 때 멈출 줄 아는 사람이 진정 아름답다. 한 시대의 주인공이었던 우리들은 이제 조연으로 물러나야 할 때다. 후배들이 자식들이 잘해낼 수 있을까 하는 조바심이 들더라도 이제는 더 이상 내일이 아니다 생각하고 과감히 물러나야 한다. 그리고 남은 시간과 에너지로 자유롭게 인생을 즐기는 게 옳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이면 후배들이 피곤하지 않냐고 자꾸만 물으면 두 말 않고 자리를 뜨라. 이형기 시인이 쓴 낙화의 첫 구절. 가야 할 때가 언제인지를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기억하면서. 자식에겐 좀 더 무심했어야 했다. 아흔을 앞두고 비로소 드는 생각들 중에서. 내 아들은 천문학자다. 아들이 별에 관심을 둔 것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부터다. 어린 나이에 별을 좋아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했다. 나는 명절 때가 되면 어린 아들을 데리고 은사이신 교수님 댁에 인사를 드리고 가곤 했는데 그때 교수님께선 아들을 앉혀두고 이런저런 질문을 많이 하셨다. 아들의 대답을 바탕으로 교수님은 엄마 아빠가 일을 하느라 모두 집을 비우니 바라볼 게 별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진단을 내리셨다. 즉, 별은 아들이 느끼는 분리불안의 상징이자 외로움을 달래주는 친구라는 뜻이었다. 과연 정신과 의사다운 말씀이었다. 그러나 내 생각은 달랐다. 나는 어릴 때 감나무에 올라가 외로운 마음을 달래곤 했다. 해방 후에 어머니는 이곳저곳으로 봉사를 다니느라 집을 비우는 날이 많았다. 그때 나는 누가 조금만 섭섭한 말을 해도 참지 못하고 잘 우는 아이였다. 어머니가 그리울 때면 나는 감나무를 타고 지붕에 올라가 혼자 울곤 했다. 그런 기억 때문에 등촌동에 택지를 분양받아 집을 지을 때 아이들 방에 천장 한 켠을 뚫어 지붕으로 곧장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를 만들었다. 아이들은 곧잘 기어 올라가 지붕 위에서 놀았다. 밤이 되면 총총히 뜬 별을 관찰하기에 좋았다. 나는 아들이 천문학자의 꿈을 키운 게 그때부터였을 거라고 추측했다. 아들의 꿈에 내가 일조했다는 생각에 어깨가 으쓱하기도 했다. 그런데 정작 아들이 천문학자가 되기로 결심한 것은 그보다 전이었다. 당시에는 서울 변두리였던 답심리에 살던 시절 골목길에서 앞집 옆집 친구들과 어울려 놀다가 해가 질 무렵이 되면 하나둘씩 엄마의 호출로 친구들이 집에 끌려 들어갔다. 아들은 직장에 나간 엄마 아빠가 돌아올 때까지 혼자 남아서 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러면 제일 먼저 자기 모습을 드러내던 밝은 별 하나가 있었다. 아들은 그 별의 정체가 궁금했다. 그러나 부모도 선생도 그 별의 이름을 몰랐단다. 그런데 우연히 학생 잡지를 보다가 그 별이 금성임을 알게 됐다. 그렇게 별에 대한 관심을 키웠고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하는 모습을 보고는 천문학자의 꿈을 굳혔다고 한다. 아들이 천문학자가 된 배경에는 여러 원인이 있을 테다. 그래도 본인이 꼽은 가장 큰 이유는 그저 별이 궁금해서였다. 은사님의 진단처럼 부모와의 분리불안 때문도 별을 관찰하기에 좋은 집에 살아서도 아니었다. 그저 제 삶 속에서 별을 발견했고 별을 궁금해했고 별을 탐구했다. 그게 전부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같은 사건을 아이가 전혀 다르게 기억하고 있어서 놀랄 때가 많다. 내가 아이를 위해 큰맘 먹고 한 일을 아이는 전혀 기억 못하기도 하고 반대로 나에겐 흔적조차 남지 않는 기억인데 아이에겐 뼈아픈 사건으로 각인되기도 한다. 그래서 부모 노릇이 어렵다. 내가 준다고 해서 아이가 받는 게 아니고 내가 주지 않은 걸 아이가 받기도 하기 때문이다. 우리 가족이 등촌동에 살던 시절은 내게 그다지 좋지 않은 기억으로 남아있다. 당시 등촌동은 인구 폭발에 따른 주거 문제 해소 차원에서 택지를 개발하여 분양하던 곳이었다. 당연히 기반시설이 매우 취약했다. 아이들은 큰 길을 건너 버스를 타거나
산등성이를 넘어 학교에 가야 했다. 길은 아스팔트가 깔리지 않아서 비만 오면 진흙바닥이 되었다. 그때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 출근하던 나는 깨끗한 병원이 내 신발로 인해 온통 흙투성이가 되는 게 무척 마음이 쓰였다. 그래서 출근하면 곧장 화장실로 들어가 신발을 닦곤 했다. 게다가 우리 집을 짓던 건설사가 부도난 바람에 우리 집은 대문도 없이 미완성인 상태였다. 안락한 공간에서 아이들을 안전하게 키우지 못해 늘 미안했고 걱정스러웠다. 그러나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등촌동 시절이 유년 시절의 꽃으로 남아있다. 아이들은 학교 가는 길에 야산에서 꽁도 보고 뱀도 만났다. 다람쥐와 이름 모를 새들과도 친구가 되었다. 집이 지어지지 않은 공지에는 동네 아이들이 때로 모여 저녁이 될 때까지 뛰놀았다. 때문이 없으니 내 집 내 집 할 것 없이 모두 한 가족처럼 지냈다. 나에겐 불편하고 위험하던 동네가 아이들에겐 자연이 어우러진 탁 트인 놀이터였다. 아이를 잘 키운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아이에게 좋다는 것은 전보해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다. 그러나 아이가 그것을 온전히 받는다는 보장이 없다. 아이는 아이대로 필요한 것을 흡수하며 자기 세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그렇다면 아이를 위해 무언가를 해준다는 게 과연 옳은가? 지금까지의 경험에 비추어 보자면 부모가 자기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면 자식은 부모의 인생에서 자기에게 필요한 양분을 섭취한다. 즉, 좋은 부모가 되려고 너무 애쓰지 않아도 그저 양육자로서 아이에게 해서는 안 될 일만 피해도 그리고 남은 에너지로 자기 인생을 사는 데 열중해도 부모로서 역할을 괜찮게 해낼 수 있다는 뜻이다. 내가 연세대에서 이화여대로 자리를 옮겼을 때 동대문 병원에는 외래만 있고 병동이 없었다. 처음으로 내 주도하에 20명이 입원 가능한 병동을 열었는데 나는 이곳에 아이들을 자주 데려왔다. 친척들은 정신병자들이 입원한 병원에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아버지가 어디 있냐며 나를 나무랐다. 하지만 아버지의 일터를 아이에게 보여주는 게 왜 잘못이란 말인가? 나는 내일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마음이 아픈 사람을 위험한 병자 취급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지도 않았다. 그래서 자연스레 아이들을 데리고 출근했고 환자들과 직원들은 아이들을 무척 귀여워해줬다. 아이들은 크리스마스나 명절이 되면 연극이나 합창을 연습해서 병원 식구들 앞에 선보였다. 누가 시킨 일이 아니었다. 그저 자기들끼리 해보고 싶은 것을 쿵짝쿵짝 만드는 게 참 신기하고 기특했다. 기발한 상상이 엿보이기도 했고 때론 어른들의 행동을 반성하게 만드는 부분도 있었다. 또 봄가을에 한 번씩 환자와 보호자와 함께 야외 나들이를 가면 아이들은 주요 게스트로 참여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환자들에겐 세상과의 접점이 되었기에 치료적으로 좋은 영향을 끼쳤다. 또 귀여움을 듬뿍 받으며 무엇이든 기획하고 실행해 본 경험은 아이들에게도 긍정적인 기억으로 남았다. 나는 동대문 병원에서 극작가 오영진 선생과 이강백 선생, 연출가 김상열 선생의 도움을 받아 사이코 드라마를 치료법으로 도입했다. 그런데 이때 맺은 문화예술가들과의 교류가 큰아들의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큰아들은 오영진 선생을 할아버지라고 부르며 따랐고 오영진 선생은 별에 얽힌 신비한 이야기들을 들려주었다. 이강백 선생은 무대에 오르지도 않은 희곡초고를 아들에게 보여주었고 아들이 쓴 초보적인 소설에 감탄하며 감상평을 해주기도 했다. 지금도 아들은 책과 연극을 좋아하고 틈만 나면 미술관을 드나드는데 그런 취미의 바탕엔 병원에서 맺어진 예술가들과의 만남이 있었다. 내가 교육의 일환으로 아이들을 병원에 데리고 다닌 건 아니었다. 잘한 일이라고 꼽아봐야 고작 내 일상을 숨기지 않고 아이들에게 보여준 것뿐이다. 그것도 작정했다기보다 아이들과 함께할 시간을 따로 쪼개기가 어려워서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랬는데 아이들은 새로운 환경에서 제게 필요한 것들을 알아서 흡수했다. 내가 잘 키운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잘 자라주었다. 아이 키우기의 신비로움이란 이런 게 아닐는지. 아이를 잘 기르는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하다. 아이와 좋은 관계를 맺으면 된다.
아이와 관계를 맺는 방법은 여타 인간 관계와 다르지 않다. 그저 나라는 사람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 좋은 부모라는 상에 억눌리기보다 그저 온전한 인간이 되려고 노력할 것. 그러면 아이들은 자기 부모의 명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자기 삶을 알아서 꽃피운다. 그래서 좋은 부모와 나쁜 부모가 따로 없다. 그저 부모만 있을 뿐이다.